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보통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나 상태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근대 이전만 해도 행복이란 주로 4, 5세기의 보상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행복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권리란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행복이 신의 은총을 기다리는 다소 수동적인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아주 능동적인 권리가 된 겁니다. 이제 행복은 운명 같은 게 아니라 이성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행복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던 전환기, 그 한복판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신중심적인 세계관에 정면으로 맞섰던 사상가인데요.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가 살았던 17세기 네덜란드는 겉으로는 무역으로 번성하는 황금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격렬한 종교적, 정치적 갈등이 들끓고 있었어요. 스피노자 자신도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헤렘이라는 가장 무거운 파문을 선고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혼돈 속에서 그는 흔들리는 전통이나 권위가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이성이라는 토대 위에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나갔습니다. 그 스피노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이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나투스입니다. 코나투스, 좀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건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으로 계속 존재하려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힘을 더 키우고 확장하려는 그런 근원적인 힘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살아남으려는 본능을 넘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실현하려는 욕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스피노자는 우리의 감정, 특히 기쁨과 슬픔을 이 코나투스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이 코나투스, 즉 내 존재의 힘이 커질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요. 반대로 그 힘이 약해질 때 슬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삶이란 결국 이 기쁨을, 내 활동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 그 자체인 셈이죠. 자, 그럼 이 기쁨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이성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스피노자는 이 부분에서 우리 안의 감정, 즉 정념을 다루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성이라고 하면 감정을 억누르는 뭔가 차가운 통제장치 같은 걸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스피노자도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노예의 상태라고 비판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가 내놓은 해법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욕망 자체를 나쁘게 보던 당시의 관점과 달리 코나투스라는 인간 본성을 그대로 긍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감정을 없애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도대체 왜 생겨났는지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지금 화가 나는지, 왜 불안한지, 그 원인을 이성적으로 찬찬히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지만은 않게 됩니다. 외부 자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슬퍼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스스로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거죠. 그 힘을 주는 게 바로 이성입니다. 이렇게 각 개인이 기쁨을 추구하는 건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은 자연스럽게 타인 그리고 사회 전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인간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 이성적인 개인들이 서로 힘을 합칠 때 각자의 코나투스는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안정적으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국가는 개인을 억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각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자유롭게 이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시기나 질투 같은 감정은 우리를 갈라놓지만 이성은 우리를 하나로 모은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이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성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상의 자유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게 보장되어야만 개인들이 연대해서 더 큰 공동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스피노자가 그려낸 이성적인 세계는 어딘가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과 마주했을 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인간은 정말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일까? 하는 겁니다. 사실 현실의 우리를 보면 이성보다는 통제하기 힘든 감정이나 때로는 파괴적인 본능에 휘둘릴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이성적으로 협력하면 모두에게 좋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속 깊은 곳의 시기심이나 비합리적인 공포 앞에선 그 명제가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자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 항상 사회 전체의 조화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 개인의 힘이 커지는 과정이 다른 누군가와의 이익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성은 조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스피노자의 철학은 인간의 나약함이나 사회의 모든 모순에 대한 완벽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의 고결한 이정표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인간의 이성적 가능성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 바로 그 점에 그의 철학이 지닌 깊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스피노자의 삶과 철학을 돌아보면 그것은 광기와 억압이 가득했던 시대에 맞서서 한 인간이 오직 이성의 힘만으로 자신의 내면적 자유를 지켜낸 아주 치열한 투쟁의 기록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파고들었던 그의 여정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나침반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